국바 여러분, 수능특강 독서교재 112쪽 사회문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세요. 어떤 질문인가요? 아참! 여러분, 지금 지문을 안 읽고 문제도 안 풀고 강의를 보는 학생이 있다면 먼저 지문 읽고 문제부터 풀고 강의를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꼭. 알겠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지문, 까다로워하는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이죠. 그럴수록 도전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꼭 먼저 공부한 다음에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체감하는 난이도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좀 내가 생각해도 무자비하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을 그냥 다 던지고 있어요. 하나 내용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쌤이 이제 경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서로 절대 무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 툭툭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문은 하나지만 정리해야 될 내용이 이해될 내용이 한 서너 가지는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 그리고 내가 사회나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 독해를 하는 게 훨씬 수월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죠. 혹은 공부했더라도 벌써 까먹었겠죠. 뭐 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쌤이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은 최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독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나라고 해서 대단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쌤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만으로 정보들을 중요한 개념들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대신 얘들아 이 지문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독해를 하고 문제까지 풀고 난 다음에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 곡선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물론 그들 간의 움직임과 관계 좀 더 그것과 관련된 깊이 있는 내용들은 모르더라도 최대한 이게 뭘다. 그래프상으로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 중에 한두 가지를 골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으로서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었죠. 이번엔 좀 사설이 길고 강의 시간도 좀 길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읽고 핵심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영상을 보는 게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꼭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 곡선은 Y축이 가격, X축이 수량인 좌표 평면에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나타내 봐요. 나타내 봅시다. 자, X축에는 수량, Y축에는 가격. 통상적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인과관계죠. 음의 기울기를 갖는 반면. 근데 요 안에서도 또 중요해요. 왜지 얘들아?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그렇지. 인과관계. 특히 인과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 거칠게 말해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인과문이기 때문에 조건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얘들아. 뭐 나중에 이제 연습이 되면 이것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호화 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보이고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은 적어진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네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음의 기울기가 지니까 한 요 정도로 되겠지, 얘들아. 음. 반면에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반면이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반대로 움직이겠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한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 이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 비례관계를 보인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통산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예산과 요게 수요 곡선, 요게 공급 곡선입니다. 각 상품의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자 행동. 이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출이 된답니다. 이 소비자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요게 목적이에요. 소비량을 선택하고요. 공급 곡선은 주어진 생산 기술과 그 상품의 가격에서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요때는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출이 되는데 이윤이 목적이에요. 이윤이. 그렇게 해서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 여러분이 분명히 봤을 이 수요 공급 곡선. 요렇게 생겼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음의 기울기, 양의 기울기. 보이죠? 물론 쌤이 찾아보니까 이 수요 공급 곡선이 곡선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둘의 차이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찌됐든 핵심은 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글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좀 이미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다음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는 그럼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할까? 이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자,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량이 변화하는데 요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우리가 계속 많이 봤던 개념 간의 관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여기까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고 하필 또 얘에다가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죠.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또 면이 나타난 조건문이네요. 인과관계가 나타난 조건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때는 왜래?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절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요게 소득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한 시간에 만 원, 시급이 만 원짜리 알바를 하고 있었어. 결국 이제 만 원을 한 시간당 만 원을 벌고 있는 거야. 근데 A라는 제품이 처음에는 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한 시간 일해서 그 제품 하나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제품의 가격이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난 이제 두 개를 살 수 있는 거야. 내 소득은 늘지 않았지만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했죠? 자, 이제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의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품별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가격의 상품의 구매량이 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효과는 쉽게 말해서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야. 근데 B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A가 떨어졌어. 합리적인 소비를 잘하면 당연히 A 상품을 구매하겠죠. 둘 사이에 뭐 기능이나 성능상의 차이가 그렇게 없다면 제품의 질이나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이와 같이 구매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소득 효과 이제 A예요.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덩어리째 묶는 이러한 A 같은 기호가 나오면 요 덩어리만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얘들아 문장 하나도 놓칠 수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또 살펴보자입니다. 예산선이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낸 선이다. 주어진 예산은 동일한데
이때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인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걸 그래프를 안 읽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좀 읽어보.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할 때는 보세요. 내가 동일해. 그런데 A는 뭐지? 자, 요 A점, 요 0,A를 보세요. 이때 뭐야? only, only YJ라는 제품만 A 수량만큼 산 걸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럼 B 때는 뭐야? Y는 하나도 안 사고 XJ라는 상품만 B라는 수량만큼 산 거지. 왜 이렇게 움직일까? 당연하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무차별 곡선이란 그럼 뭐냐? 또 여기 또 새로운 개념 또 내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선이란 개념, 무차별 곡선이란 개념. 자, 재화 X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 재화 Y 몇 개를 덜 소비해야 하는가? 자, 요것도 비율 또 개념이 나오네. 한계 대치율. 한계 대치율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럼 또 정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한계 대치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요거지, 지지지. 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하필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기울기가 동일해? 그렇지. 요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같지? 그러면 한계 대체율은 B분의 A 요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나요? 음. 자,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당연하겠죠? 왜냐? X를 많이 산다는 말은 그만큼 Y를 덜 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 이는 원점에서 멀수록 요것도 중요하네.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네. 이게 왜 그렇냐?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득이 이제 이번에 늘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 주어진 예산, 동일한 예산 가지고 얘기하던 거고, 이번에는 소득이 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더욱 멀리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 얘들아?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렇게. 소득이 늘면. 그만큼 많이 살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때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산선은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쏘리, 이거 접점이 생기면서 가야 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이동을 예산선도 역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이라는 말 나왔죠, 여러분.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제이지만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열등제도 있다. 또 재화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로 나누어 보고 있네요. 느낌 오지? 요 둘은 대립관계이면서 요거는 서로 그렇지. 집합과 우원소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요거는 소득이 늘었을 때 소비량이 늘어요. 그럼 열등제는 반대로 소비량이 주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쇠고기,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돼지고기에 비해 비싸니까 요와 같은 형태로 개념들을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죠. 개념 간의 관계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은 대립관계, 그다음에 뭐 상하관계, 인과관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문 읽을 때 선생님 여러분이 항상 하는 얘기들 있죠. 다 읽어야 되나요, 선생님? 그럼 시간이 없는데요. 근데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버릴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로 의미 있게 출제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느냐. 그게 핵심이거든. 그건 꾸준한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알겠겠죠? 자,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 가격에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인 대신 그렇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 동일한 효용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 아, 요 G가 뭐냐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이 접점을 균형점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B의 가격이 하락했어. 그럼 A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상대적 가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B 제품을 더 많이 사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예산선이 이런 형태로 움직일 거예요. 이런 형태로. 오케이? 그러면 접점이 요와 같이 아래로 이동하겠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음.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공 이번엔 또 노동 공급량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 공급, 예산선, 무차별 곡선, 한계 대체율, 그 다음에 재화의 종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동하는 상황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머리가 터지고 있죠. 하지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집중력이에요. 그게 집중력. 인내심을 발휘해서 여러분 끝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소비자의 수요량 결정과 유사하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들어 노동과 여가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의 공급량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일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여기도 나오잖아. 조건문.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늘리면 당연히 얘들아 개인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이거든. 그 안에서 처음에는 10시간만 일하다가 뭐 이것도 많이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16시간 일해. 그럼 나에게 여가는 8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여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둘은 상충관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 그렇죠.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오케이. 음.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예산선상에서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즉, 노동과 여가의 이 관계를 또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와 같이 예산선과 같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게 문제 차이점.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격뿐만 아니라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한답니다. 뭐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기회비용이므로 여가의 가격은 노동을 하지 않아 얻지 못한 임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금이 변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요. 이번에 이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지? 상품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구매량이 어떻게 변할 건가? 그걸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설명했지. 이번에 이거예요. 임금이 노동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걸 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돼. 근데 내가 1시간 일할 때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시간 일을 안 했어. 그 뜻은 여가 1시간을 받았다는 뜻이 대신 나는 10,000원을 잃지, 못 벌지. 그러니까 여가 1시간은 10,0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요렇다. 여기에서 대체 효과, 이제 대체 효과부터 먼저 설명하네. 임금이 올라서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이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이제 임금이 오르는 거야. 임금이 오르는데 이때는 여가의 가격이에요. 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보세요. 내가 한 시간에 10,000원이었어. 그래서 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시간 덜 일하고 쉬고 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한 시간에 5만 원씩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일 안 하면 5만 원을 못 벌거든. 즉 여가 가격 오른 거지. 그러니까 일을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반면 임금이 증가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이번에는 전체 소득. 여가 시간 같이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전체 소득이 늘어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래 못 사던 걸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거야.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어.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지. 근데 이제 내가 한 500만 원씩 벌게 되는 거야. 그때는 좀 덜 일하고 여가를 챙기고 싶겠지. 왜? 그래도 내 생활은 유지가 되거나 훨씬 더 윤택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기회비용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겨서 여가가 오히려 노동 시간이 안 들고 여가가 느는 거야. 이 둘은 그러니까 음, 대립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임금이 늘어났을 때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왜냐 이 둘이 상충 관계잖아요, 여러분. 반대 관계, 대립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한답니다. 즉 노동 공급 곡선은 이런 거겠지, 얘들아. 자, 노동의 시간을 X축, 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Y축.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노동 시간을 늘려갈 것인가?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통상적 일반적으로는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갖는데 문제는 여러분 노동 시간을 하염없이 늘리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가 전체 소득이 늘게 되면 자, 임금이 늘어날 때 이제 여가 시간을 비싸진 이 여가 시간을 구매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가가 늘 수도 있거든.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양의 기울기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노동 공급 곡선.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엔 어때? 대체 효과가 강할 때는 어때요? 계속해서 노동 시간이 이렇게 양의 기울을 가지면서 늘지. 근데 반대로 이제 소득 효과가 더 커지게 되면, 즉 역전이 되게 되면 이때 노동 시간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느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쉽지 않은 지문을 독해해봤습니다. 음. 이 질문은 여러분 읽는 게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